이번 아시안컵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졸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경기 초반 우리 팀은 1대 0으로 앞서갔지만 이내 1대 1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이후 다시 힘을 내어 3대 1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허용하며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한국 대표팀의 현재 경기력은 분명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FIFA 랭킹이 상대적으로 낮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고전한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기력으로는 16강 진출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경기 전반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강점이나 주요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좋은 장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기를 지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가 실망스러웠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기대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와 같은 상대 팀을 만났을 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도전자를 상대하는 듯한 경기력이었죠.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미 최하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동기부여도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한국 팀을 상대로 훌륭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생깁니다. 1990년대 스타일의 단순한 크로스와 수비와 공격 간의 넓은 간격이 문제였습니다. 벤투 감독 하에서 월드컵 당시 보여준 팀의 모습과 비교하면 클린스만 감독 체제 이후 팀은 더욱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의 경기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만약 기존에 잘해오던 부분들을 계속 유지했다면 이렇게 큰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식 축구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한국 축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안컵이 끝난 후에는 팀을 개편하고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은 계속해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반복된 실수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팀을 상대로 이런 수준의 경기를 펼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의 경영 방식에 대해 지금 당장 중단해도 상관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레인전부터 말레이시아전까지 감독의 존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단순한 크로스 축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세 번째 실험이 실패로 끝났을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현재의 경기력으로 우승한다 해도 그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손흥정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지원과 체계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만약 클린스만 감독 체제 하에서 아시안컵을 우승한다면 그것은 한국 축구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술적인 발전 없이 동일한 선수들만 계속 사용하며 전술적인 배치나 동선 정리에 실패한 대표팀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김민재와 같은 뛰어난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마다 실점을 허용하고 말레이시아에 세 골을 내주며 두 경기 연속 필드 골이 없는 팀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일각에서는 1위보다 2위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결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시아 대회에서 운에 의존해야만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대표팀의 실력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클럽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그러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팀의 조직력이나 감독의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대표팀의 실제 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기력으로는 아시안컵 우승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아시안컵의 수준이 낮은 팀들이 많이 참가한다고 해도 이번 조별리그 3연전의 수준으로는 우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 대회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타국에서의 경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전술적 능력이 부족한 감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일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매니지먼트 스타일이라거나 동기부여형 감독이라고 변호하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김미경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의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 측면에서도 경기가 추가 시간까지 길어져서 선수들이 피곤해질 때 마사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회 중이라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는 꺼려지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팀이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전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 하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수 기용 방식도 여전히 비슷하며 조규성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적절한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역습을 두려워해 좌측 풀백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죠. 손흥민을 좌측에 배치한 것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술적, 전략적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 전반에 걸친 구성과 팀의 조직력 그리고 감독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좌측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를 왜 전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크로스와 코너킥만 반복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활동량을 높이고 공간이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그를 단순한 크로스 셔틀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90년대식 볼차기 축구와 같은 전략은 현대 축구에 맞지 않습니다. 수비와 전방 공격 선수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중원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 나폴리와 미행에서 뛸 때는 무의미하게 공을 걷어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대표팀에서는 마치 모르겠다, 일단 걷어내자는 식의 뻥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표팀의 전략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반전의 점유율이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개의 슈팅만을 기록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점유율과 주도권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고 빅 찬스를 창출하기 위함인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80%가 넘는 점유율로 5개의 슈팅만을 기록한 것은 팀의 공격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호영 선수의 헤더 득점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 골마저 득점하지 못했다면 전반전은 최악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골이 경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 구해준 셈이죠.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부터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전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방관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16강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은 선수가 무려 8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옐로우 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전에서 주전 선수들을 모두 교체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다득점을 한 후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야 했습니다. 양현준과 문선민 같은 파괴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선민과 이승민, 박진섭 같은 선수들의 폼을 체크하고 다양한 전술을 실험해보는 것이 이번 경기의 목표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가 불리해지자 황희찬을 급하게 투입했죠. 황희찬의 투입은 폼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승리를 위한 조치였던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선수들에게 충분한 예열 시간을 주고 16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황희찬과 김진수의 복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자체의 질도 높지 않았습니다. 플랜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이날 얻은 20개의 코너킥 중 단 하나만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전략은 대충 맞춰서 때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움직임이나 전략적인 면에서도 빈약했죠. 필드에서의 전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박살난 수준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실력으로 아시안컵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시아 축구에 대한 모독이며 대회 수준을 낮추는 일입니다. 2위로 진출하면서 만나게 될 팀들이 사우디와 같이 결코 만만치 않은 강적들입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팀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대표팀 선수들의 체력 상태가 의문스럽습니다. 상위 라운드를 대비한 훈련과 트레이닝은 이해하지만 현재 선수들의 몸 상태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훈련 방법과 체력 관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 같은 무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표팀은 16강에 진출했지만 일본을 피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 팀의 약점을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대표팀이 우승한다 해도 그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 덕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경기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